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오고시뱅크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호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요, OX 지문 중심으로 약 한 1순환 한 10회 정도, 그리고 2순환도 한 10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OX는 선별 기준은요, 첫째, 기본적으로 자주 우리 경정 성진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그렇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출제 주제에서 그다음에 지문은 계속 반복되는 질문보다는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출제되는 주제지만 약간 깊이 들어가 있는 주제. 물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지문은 뭐 자주 본 지문이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예, 일단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주제하고 그다음에 빈출은 되지만은 조금씩 헷갈리는 주제들. 그죠?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회당 한 20문제 정도 지문을 가지고 OX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X 푸시고요. 그 다음에 또 20문제 좀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게 좀 느슨해졌던 여러분의 어떤 수험 생활에 약간 좀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OX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 질문 한번 보시죠.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으로서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물론 하나만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1번 지문에 있는 시장과 그다음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거는요 매년 100%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정부 실패보다는 시장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 불공정 경쟁이죠. 뭐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불공정 또는 불안정 경쟁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 자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험장 가셨을 때요, 여러분 여기 보조금과 공적 공급이라는 요거 우선 동그라미 해보시죠.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에다가 동그라미 다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불안정 경쟁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 그러면요 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경쟁은 누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자 수가 아주 많다.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은 독점이 되겠죠. 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시장의 논리인데 독점이다. 그런데 이 불안정 경쟁은 독점과 중간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과점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넓은 의미에서는 독과점을 포함해서 불안정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독점은 독이니까 하나지만은요, 과점이라는 것은 주로 한 두세 개 정도, 영어의 썸 정도로, 썸을 말한다. 여기는 원이라면은 여기는요 매니가 되겠고요. 영어로는 매니가 되고 여기는 과점은 썸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몇몇의 조직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휴대폰 시장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죠. 휴대폰 시장의 이동통지 시장이 이런 어떤 독과점 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올릴까요, 내릴까요? 상대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독점이 제일 심하죠. 그러니 독과점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강하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그 경우에는 가격을 내려라고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강하니 가격을 인하시켜라는 규제를 많이 합니다. 주로 그래서 정부 규제를 통해 권위적으로 정부 규제를 통해 보조금이나 공적 공급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이런 불안정 경쟁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논을 강조하는 건데 행작을 푸실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해보라. 불안정 경쟁인데 분명히 나쁜 거죠. 불안정 경쟁이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겠다. 예,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말 자체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주로 가격 규제라는 규제를 통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물론 주요 지문이고, 예, 자주 특히 요 보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2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표인데, 예, 지문 보기 전에 표 보시면은 요 표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표와 그 다음에 정부 실패와 그 대응 방식에서 또 표가 있죠. 예, 뭐 나머지 여러분 이 말고 20문제 나가는 문제 푸시면 또 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OX 지문 20문과
그다음에 문제, 객관식 문제 20문은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식배라면 거기서는 정부식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거 꼭 한 문쯤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공정 경쟁 보니까 그죠? 정부 규제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규제가 제일 많죠. 규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동그라미 된 걸 가져가지 마시고요. 동그라미가 되지 않은 영역에서 주로 시험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은 예컨대 정보 비대칭의 경우에는 공적 공급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불안정 경쟁은 규제만을 가한다.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보조금. 자, 독점인데 어떻게 보조금 준다? 말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공적 공급을 하게 되면 외부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공공재의 경우에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직접 공급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공급한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요거를 왜냐면 보조금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 공공재가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조금 지급할 수 있겠어요? 보조금은 어느 정도는 공급되는데 적게 공급되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외부 효과 발생이죠. 예, 그래서 공공 자체는 아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조차 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규제를 가하겠어요? 시장에서 공급 자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국가가 직접 공급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말 다 됩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면 이게 금방 떠오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치기 전날 또는 시험날 아침에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2번 지문 볼까요? 예, 이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관리 규제에 쓰는 수단 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됐는데, 자, 요게요. 맞는 지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세수를 한번 보실래요? 자, 해서 보시면은 요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순서대로 가져가세요. 수단 규제와 관리 규제, 그 다음에 성과 규제. 요 순서대로 예, 자율성이 커집니다. 자, 그럼 옆에 그림 보시면은 수단 규제란 거는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체제 이론을 가지고 했을 때 수단 규제, 그 다음에 성과 규제, 자, 아웃풋이죠. 아웃풋이 되고 수단 규제는요. 주로 수단을 통제한다 해서 인풋에 대한 규제가 되겠고요. 관리 규제입니다. 이 관리 규제는 체제 이론을 따를 때 예, 컨버전 과정에 해당합니다. 컨버전 과정에 해당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규제가 이쪽으로 갈수록 자율성이 커진다. 자율성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다 공부 좀 하셨을 테니까 인풋으로 하는 것은 주로 그죠? 투입에 대한 규제가 제일 통제지향적이죠. 그리고 아웃풋이나 아웃컴에 대한 규제,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인풋이나 수단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부여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보통 행정국가 때 관료제에서 여기는 탈관례제 모형이나 또는 NPM에서는 이 성과에 대한 건 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율성이 커진다는 거, 요것만 생각하셔도 지금 최근까지 공시 문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단 규제란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전적인 규제인데요. 투입에 대한 규제다. 투입 규제죠. 과정 규제, 산출 규제인데 작업장 안전확보에서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는 거. 그죠? 안전모를 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입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노동을 투입할 때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는 거, 이런 걸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관리 규제는요, 식품 위에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 HACCP라고 여러분 가게 가셔가지고 물건 구매하실 때 식료품 물건 보시면 요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유통할 때 어떤 그 유통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어떤 유해 물질, 건강에 유해한 또 위해한 유해 물질들이 투입되지 않도록 또는 그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물건을 만드는지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위생관리 체제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식료품 만들 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리 규제에 해당합니다. 과정, 물건을 만드는 과정, 제조, 생산, 유통 과정에서 위생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관리 규제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과정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규제 보시면 수단 규제보다 나은 점에서 피규제에게 많은 자율성을 준다 되어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관리 규제가 수단 규제에 비해서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관리 규제보다는 성과 규제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단 관리, 성과 규제 이런 세 가지가 순서대로 했을 때 규제가 자율성이 크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앞글자 많이 따시던데, 그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관, 그죠? 이렇게 해서 자율성이 크다는 거죠. 크다 또 높다. 이렇게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내용도 있지만 핵심 포인트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밑에 보시면은 자, 성과 규제가 나오는데, 성과 규제는 정부가 어떤 목표 달성을 수준을 정한다. 수준만 정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여기 수준, 달성 수준. 그리고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만 유지해라. 요것만 유지하면은 어떠한 투입을 하든 어떠한 관리를 하든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 규제는 수단 규제에 비해서 규제 대상 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그죠? 이렇게 돼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크다는 거죠.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선택은 피규제자에 맡긴다는 거니까 여전히 자율성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달성 수준이라는 거, 그다음에 관리 규제는 HACCP라는 거, 뭐 그다음에 또 수단 규제는 안전장비 착용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공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공시에서 계속 출제되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경정으로도 넘어오는 거죠. 우리 경정 승진 시험은요 절대로 공시 문제를 앞질러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공시 문제에서 주요 문제를 꼭 풀이하시는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자꾸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로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잠깐씩 하실 때, 쉬실 때는 이럴 때, 그죠? OX는 거는 평상시 따로 시간 내가지고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 두 문제씩 이런 거를 평상시 시간 내셔가지고 간단하게 보세요 바랍니다. TV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 한 번 더 보세요. 그렇게 나중에 승진하시고 편안하게 TV 볼 수 있으신 거죠? 자, 다음 3번 보시면은요. 자, 요 문제도 이게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면은요. 문제를 많이 푸시면은 답만 자꾸 보게 돼서 이게 실력이 올라가긴 합니다. 점수는 좋아져요. 하지만 막상 시험장 가면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해지셔서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OX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OX 풀어보셔야지 여러분이 갑자기요, 딱 한 문제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알던 건데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X도 한 번 좀 푸시고 그 다음에 이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도 같이 푸시는 거 병행하시는 게 아마 어느 정도 공부 좀 되신 분들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가실 거예요. 접근 방법이. 하딘이라는 사람이 공지 비극을 얘기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지 비극을 하딘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신 분들은 오우찌 해가지고 이렇게 틀린 나온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시 문제에서요, 일본 사람 오우찌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일본 사람 나오면 대부분 다 틀린 지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일 감정 때문에 그런가 봐요. 다음에 국가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됐는데, 하디님이라 빼버리면 이거는 이 문장은 맞을 수 있어요. 하디님을 빼고요. 공유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규제 강화를 얘기하는데 이 문장 맞을 수 있지만은 하딘이라는 사람은 국가 규제 강화보다는 사유재산권의 강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틀렸다는 거죠. 요 지문이 틀린 거죠. 그러면 한번 해설한 잠깐 보실까요? 하딘은 사유재산권 강화 방안을 얘기했다. 사유재산. 즉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목초지가 되든지 그죠? 어떤 물건이 되더라도 이게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면은요 어떻다는 거죠? 서로 먼저 가져가 버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원 낭비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무분별한 자원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사유화시키자. 개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해주자. 그랬을 때 이 공시비극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제가 살짝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맨큐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해서요. 그냥 조금 그림을 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학생들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웃고 그러던데, 이 코끼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코끼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끼리들은 주로 뭘 할까요? 상아 있죠, 상아.
상하를 요거를 밀수하려고 밀수출하려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그죠? 아프리카 있는 부족들이 밀렵을 많이 하죠. 자,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요 코끼리를 밀렵을 많이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공제 비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밀렵하느냐? 사유재산권 보장되지 않고 그죠? 이 소유권이 불명하단 말이죠. 들판에 있는 코끼리는 누구랑 먼저 잡아버리면 임자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코끼리가 자꾸 남획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맨큐라는 경제학자, 물론 하딘의 공제론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하딘의 사람 어떻게 한다? 하딘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 요 코끼리를 구역을 정해놓고요. 자, 여기 코끼리는 A 부족이 너희들이 부족의 것이다. 여기 있는 코끼리 무리들은 B 부족,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C 쪽에 있는 이 코끼리들은 너희 부족이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부족별로 코끼리를 배분해 줬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잡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어떡하냐? 코끼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잡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코끼리를 안 잡고 계속 보고 가더라는 거야. 이게 실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코끼리라는 자연자원이죠. 동물이라는 이 공유제의 비극을 오히려 방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보장해 줬을 때 오히려 무분별한 자원 수탈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딘이라는 사람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든가 그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제 비극을 방지하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공제라는 거는요 성격이 뭡니까? 비배제성이죠. 누구라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합성을 가집니다. 경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소비를 하면은 내가 소비한다. 그럴 경우는 타인이 소비를 못하는 거죠. 여기 경합성입니다. 그런데 뭘 준다는 거죠? 누구라도 요 비배성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소유권을 보장함으로써 뭐가 돼버린다? 요 비자가 빠져버리죠. 즉 배제성을 가져야 된다. 왜? 특정한 부족에게 코끼리가 종속되는 것처럼 소유권이 확립돼 버리는 거죠. 이게 소유권이 확립됩니다. 소유권. 자, 그러면 어떻게 뭐가 돼 버립니까? 배제성과 경합성 가진다는 민간재가 돼버리죠. 예, 바로 사적 재화나 민간재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공유제적 성격이 탈피되고 민간재가 돼버리죠. 예, 민간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제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예, 제가 여러 정도 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을 보시죠. 자, 지금 OX 지문들은 제가 이 수업 말미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짝 아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씩은 실제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지문들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출제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좀 쉽다는 분도 있으시겠죠. 예, 하지만은 한번 좀 자꾸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성이라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과학성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규칙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실천 이게 아닌 거죠. 이 실천이라는 건 우리는 처방성이 되는 거죠. 또는 사회 문제, 정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문제 해결이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또는 어떤 직접 행동에 나선다. 실천, 영어로 액션이죠. 이거는 우리가 처방성에 해당하죠. 처방성 내지 행정의 성격 중에서 기술성에 해당합니다. 과학성은 규칙성이라는 거죠. 규칙성과 여러분 객관성을 가지고 있죠. 자, 팩트를 강조하는 거죠. 팩트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처방성, 기술성은요. 팩트보다는 밸류를 강조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좀 어느 정도 구분해 놨는데 자 보시면은 과학성은 주로 순수 과학, 그 다음에 이론, 순수, 그 다음에 기술성은 응용한다든지 실천이죠. 그래서 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거는 원리를 모색합니다. 하지만 이게 순수과학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모색만 할 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시킨다. 바로 실천한다. 실천 옮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처방이라는 키워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설명만 하고 설명 예측이나 그죠? 설명만 하는 거죠. 야, 현상은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설명이죠. 하지만은 뭐 한다? 물가 상승하니 지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 나서자. 이거는 기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다. 즉 사실지향적 팩트라면 여기는 가치지향적이죠. 여기는 주로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는 주관적인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고 정치행정, 여기 기술적 행정, 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그다음에 기능적 행정학입니다. 자, 행태론. 그죠? 그다음에 후기 행태주의에서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거 신행정론입니다. 사이먼, 세이어나 왈도라는 사람, 능률성과 민주성 강조. 자, 주로 여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영역이죠. 그다음 기술성과 처방성 영역은요, 퍼블릭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과학성과 기술성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떻다는 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 정치행정 이론론 시대 때는 기술성을 강조하고 정치행정 이론론 시대 때는 과학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두 가지 성격을 공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살짝만 보시면은 과학성은요, 팩트를 강조하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기술성에서는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관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좀 애매하지만은 뭐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꽃을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과학성이 그냥 빨간색으로 누가 봐도 빨간색이잖아. 하지만은 기술성이나 이런 데서는 주관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후기 행태주의나 현상학에서는요, 사람들이 빨간색이 아니라 야, 이건 꽃은 빨간색이 아니다, 파란 색깔이다, 또는 무색이다, 색깔이 없다라고 하자 해버리면은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즉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버리면 그냥 3이 됩니다. 1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현상을 그저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여기 나오는 기술성의 기본적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일단은 중요 키워드 실천이라는 거 아니라는 것만 하시기 바라고. NGO 문제인데 이 NGO 문제도 이 공시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경정 승진에서는 한 문제씩은 가끔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 경정 승진에서는 승진 문제는요, 이 조금씩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출제 경향을. 예. 자, 그다음에 NGO가 생산한 공공재나 집합재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정부가 지원한다. 그 경우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가진다 되는데, 이거는 이 지원 대체적 관계가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보완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체적 관계 되는, 대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정부 조직이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대신한다는 뜻인데, 조금 자 넘겨보시면은요, 그 해설을 보시면은 여기 보완적 관계인데, 여기서 보완적 관계는 생산 비용을 지원해 준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 보완적 관계. 예. 그런데 대체적 관계는 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정부가 민간이, 그죠? 보조금 받지 않고 그냥 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정부가 그냥 운영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 버립니다. 비용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냥 대신하는 게 대체적 관계고, 대신한다, 대체란 말은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한다. 그런데 보완적 관계는 어느 정도 대신하긴 하지만은 비용을 지급받으면 보완적 관계 됩니다. 서로 좋다는 거죠. 보완적 관계 되고요. 대립적 관계는 주로 환경 문제 같은 경우,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환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정부 조직하고 갈등 같은 거 많죠. 이 경우는 대부분이 대립적 관계라 그러고, 의존적 관계는 주로 개도국에서 정부가 어떤 비정부 조직의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관변단체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관변단체. 대립적 관계는 환경과 관련된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갈등 대립 같은 거. 대체 관계는 아예 여기는 뭐란 거죠? 어떤 보조금 지급 자체 없다는 거고, 여기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받는다는 거죠. 이게 보완적 관계.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요거 의외로 시험장 갔을 때 이건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6번인데요. 사회적 자본은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한다. 공동체에서 했는데,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신뢰를 받는다는 거죠. 사회적 자본의 키워드는 호혜적이죠. 호혜적. 호혜란 말. 자, 해설 한번 보시면은요, 호혜란 말 한문으로, 그죠? 서로 상호 호자. 서로 혜택이죠. 자, 우리가 영어로는 베네피트죠. 베네피트를 호란 것은 익스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익스체인지. 서로 익스체인지, 혜택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 없는 봉사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 언젠가는 그 봉사된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나선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은.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그죠?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뭐 아니면은 갑자기 도로에 쓰러지신 분들을 뭐 신고한다든가 좀 응급 조치해드리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왜 그러냐는 거지. 내가 살아가다가도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가 없는 봉사는 아니다라는 거 요거 꼭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지문요. 예. 최근에 우리 공시에서도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그런데 저 최근에 요게 이 모 선생님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공익 실체설인데 전체 효용의 극대화. 요걸 하나에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체 효용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전체 효용 극대화. 그래서 전체 효용이란 극대화라는 이게 하나의 개인의 효용을 초월해서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공익 실체설에 집어넣는데,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밴덤의 공리주의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밴덤의 공리주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해설에도 보면은 공리주의자나 후생 경제학자들이 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효용을 계산하고 전 구성원의 효용을 다음에 극대화시킨다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느낌이 과정설하고 비슷해요. 개인의 효용을 계산해서 그걸 합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 합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은 트릭을 써가지고 개인의 효용이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합보다도 전체 효용이 더 크게 할 수 있다. 극대화시킨 됐으니까. 그래서 개인의 효용보다 더 큰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효용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요. 뭡니까? 시그마, 합을 한다는 거죠. 합. 그런 수 때문에 과정설적 아이디어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즉, 개인의 효용을 합을 한다. 요거는 과정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합은 극대화시킨다. 즉, 효용의 이상의, 개개인의 효용의 합 이상으로 뭐가 존재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는 실체설적 아이디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거를 과정설에 집어넣는 분도 계시고 실체설에 집어넣는 분도 계시는데, 다수설 또는 거의 통설에도 됩니다. 통설은 이걸 실체설을 많이 집어넣으시고요. 아주 교과서로 예컨대 한 100권의 행정학 교재가 있다면은 한두 번 정도는 요거를 과정설에 넣으세요. 한두 번 정도. 나머지 한 98분, 98분 정도는 이걸 실체설로 넣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장 가실 때는 실체설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설의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통설로서는 실체설로 많이 본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원초적,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에서 가정하는 사회 계약론의 전통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롤제 정의론인 거 아시죠? 그죠? 롤제 정의론에서는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는, 그죠? 어떤 극히 합리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꼭 해설 잠깐 보시면은요. 이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할 확률이 누구에게나 똑같고 자신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원초 상태에서. 롤제 정의론에 따를 때 원초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도 뭐라는 거죠.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죄배열 상태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무죄배열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 기피적 인물들이에요.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건 뭘까요?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위험에 빠질지 안 빠질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왜? 베일을 벗겨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무지의 베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한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내가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 조금이라도, 그죠? 내가 혹시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 뭐 하자는 거죠? 사회적 약자익을 어느 정도는 극대화시키는 이런 합의에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바로 차등의 원리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모르는 상태를 무지배열이라 그럽니다. 이런 무지배열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계층, 어떤 성별, 어떤 지역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지배열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이렇게 위험 기피적인 인물들은, 두려워, 겁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한다는 거죠? 예,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떤 합리적 행동? 사회적 약자익을
극대화시키는 맥시민의 아이디어를 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자기에겐 가장 합리적이라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사회적 약자일 줄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가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뭔가 정책적 고려한다는 이런 합의에 동의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롤제 정의로서 말하는 그 논의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요. 9번 보시면 적극자법성이죠.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상황에 따른 예외 없이 적용한다. 예외 없이란 말 우리가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까? 예외 없이 기계적으로 그러죠. 기계적으로. 그러면 이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소극적 의미 합법성 그러고, 자, 입법국가시기 합법성이죠. 적극적인 의미 합법성, 이거는 행정국가시기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거, 그죠? 법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적극 합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법의 적합성보다는 예외 없이 적용한다. 이게 이제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 법 적용, 이건 우리가 소극적인 합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해설 잠깐 보시면은 소극적인 합법성이죠. 설명이 다른 거죠. 예외 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 뭐 기출문제 풀이 보실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뭔가 각각 문제 풀 때요, 어떤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하고 좀 개인적으로도 상담도 해보고 해보면은 그냥 너무 전체적 내용을 통으로 다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도 문제를 못 풀립니다. 그러니 많이 하신다 해서 무조건 많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푸시더라도 객관식 문제 푸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스킬이 있고, 그다음에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찾아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만 뽑아내셔도 여러분 많은 혹시 성적이 공부를 더 안 하시더라도 많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계 고려 없이 기계적 법 적용을 통해서 법의 안정성, 여기 키워드에 법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소극적 의미 합법성이고 바로 주로 입법국가 때 내용이 되겠고요. 적극적 의미 합법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이걸 왜 법의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상황적 적합성이죠. 상황적 적합성. 법의 안정성이 아니라 법의 적합성 강조하는 거. 요거는 적극적 의미 합법성이 되겠고 주로 행정국가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법적 안정성이냐, 자, 기계적 법 적용하는 법적 안정성, 입법국가 시기 소극적 합법성, 그 다음에 적극적 합법성은 행정국가 시대의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 강조한다. 이런 것도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해설도 같이 읽어보세요. 이걸 돌릴 수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을 적합성 집어넣고 적합성 안정성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돌리기도 하죠. 예. 자, 간단히 적어볼까요? 소극적, 적극적 했을 때 소극적인 합법성은 상대적으로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합법성은 법의 상황적 적합성, 그래서 법의 적합성 추구한다는 거죠. 안정성이냐 적합성이냐, 그죠? 이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예.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 자,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입니다. 자, 관리란 단어를 썼으니 요 관리란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영에 가깝다는 거 아시죠? 경영입니다. 주류행정학, 주로 행정관리설 또는 행정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류행정학은요, 대공황과 뉴딜 정치 이후에도라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요? 바로 통치기능설의 시대가 되죠. 통치기능설의 시대와 함께 오히려 행정은 어디와 가까워진다?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와 가까워지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고 정체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류경제학, 행정관리설이죠. 관리론 또는 행정관리설의 시대 때는 주류경제학은 이 설이 정치를 강조하는 통치기능설, 기능적 행정학의 시대와 도래와 함께 이게 기술적 행정학이었죠. 관리기술, 기술적 행정학의 시대에서 기능적 행정학의 시대로 바뀌면서 그죠?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볼까요? 역관제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퍼슨 잭슨 철학이, 잭슨이 바로 역관제, 여기 보면 역관제의 비효율을 극복한다 했는데 잭슨이 역관제를 그죠? 연방정부에다가 그죠? 확립시킨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퍼슨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역관주의를 주장하신 분이죠. 이 제퍼슨이라는 분은 주로 주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였는데, 제퍼슨 이전의 대통령인 워싱턴이나 아담스와 1대, 2대 대통령이 주로 연방 정부를 강조하는 연방주의자들로 연방 공무원을 채웠던 거죠. 그런데 주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인 제퍼슨이 제3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전에 있던 연방 정부를 중요시하는 연방주의자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몰아내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주정부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로 연방 공무원들을 채우죠. 이때부터 이제 역관제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실시가 됐다는 거고,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거, 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공식적으로 이 역관제를 도입한 분이 바로 잭슨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말 자체가 안 맞죠. 진보주의 운동, 오히려 이 제퍼슨 잭슨 철학을 비판한 것이 진보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책적인 운동은 나머지는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됩니다. 해설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해설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잭슨 대통령 역관제를 최초 시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총독이 한 적도 있고요. 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연방주의자가 공직을 점령하는 것을 반대하여 그들을 교체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퍼슨 대통령은 연방주의를 즉 강력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를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방주의자를 다 몰아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공식화한 사람은 잭슨 대통령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현상학적 행정연구에서는,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시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좀 가져와 봤습니다.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 정지. 자, 요건 참 제가 요거를 어떻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자, 요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설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잠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설을 드릴게요. 그냥 굳이 이해하지는 마시고, 그냥, 이게 현상학이구나만 아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묶어둔다, 현상학적인 판단 정지, 묶어둔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묶어둔다, 또는 의문을 제시한다, 예, 판단을 정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대상을 알고자 할 때 그 대상 자체의 실체는 잠시 뒤로 제쳐 놓아야 된다. 잠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인지할 때, 또는 어떤 문장을 이해하고 할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전자나 선입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오히려 뭐 한다? 그대로 어떤 기존의 사고, 기존의 지식, 기존의 이론,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잠시 판단을 유보한다는 거야. 그리고 과연 이것이 기존의 아이디어들이, 기존의 생각들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잠시 좀 떨어져 가지고 한번 이거를 살펴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옳고 그러면 잠시는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사물의 본질로 다가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또는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 주장들에 얽매이지 않고 잠깐 물러서서 그런 것을 물러선다. 또는 그런 걸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관로를 쳐버린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또는 판단을 잠시 중지한다. 뭐 이런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인한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을 잠시 중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숙하게 근원적으로 본인의 스스로 했던 사고를 통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한번 새로 나왔었어요.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요. 기득권을 타파한다 했는데요. 자, 이 공구선택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이 틀린 지문인데 보세요. 넘겨보시면, 해설을 보시면요. 현상유지와 균형의 집착. 요거 현상유지와 균형 이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정치 행정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적 접근이죠.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균형을 강조합니다. 가격 균형,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을 강조하는 거고, 현상 유지를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는 균형이 있다.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 공공선택 이론. 그런데 이 공공선택 이론은 여러분 이거죠. PCT 퍼블릭 초이스 시어리, 공공선택 이론이 NPM에 영향을 주죠. NPM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NPM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신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줘요. 근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신우파라고도 하고 또는 신보수주의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공공선택이론은 NPM의 이론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NPM에 있어서 신우파, 신자유주의, 신우파 영향을 많이 주고 신보수주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보수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니스칸에 의하면 관료의 체육 수준은 정치인의 체육 수준보다 낮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니스칸에는요 정치인들은 조금 옹호적으로 우호적으로 보고요 관료들을 조금 욕심쟁이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쉬우신데요. 자, 넘겨보시죠. 예, 이 그림이 예, 그렇게 뭐 다 완전히 100% 이해하지는 마시고요. 요 그림이 몇 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첫째, 여기 요 MB와 MC가 만나는 지점 그냥 이해하시지 마시고 보세요. 여기는 주로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지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점 있죠. Q0라는 지점이 있죠. 요거는 행정 관료들이 선호하는 지점입니다. 관료들이 선호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요 정도까지만 Q, 퀀티티, 공공 서비스 양인데 양을 이 정도까지 생산하자 그러고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 Q0 지점까지 생산하자 그래요. 그러니 약간 이 규모가 어디까지냐? 여기와 여기라고 했을 때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즉 2배 정도 관료들이 더 많은 최적 수준보다도 더 많은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고자 한다. 그래서 요 영역을 정부의 비효율성 영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작은 정보를 추구한 사람들은 요 Q0에서 Q스타 지점까지 예, 공공 서비스 양을 줄이자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시험에 있고 또 하나가 관료들은 요게 이렇게 있죠. 요거 우리가 MB, MC라 그러는데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또는 순 편익이 뭐죠? 베네피트에서 코스트를 뺀 거니까 순 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데 반해서 예, 정치인들은 관료들은 비용 곡선과 편익 곡선이 요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거를 교차하는 지점 있죠. 교차 지점에서 2배 이상으로 생산하고자 한다. 요것도 예, 몇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림을 보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요. 15번 문제. 신공관리로는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다.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자, 해설 보시면은 틀렸습니다. 획일적이다. 유인기제가 뭐냐? 한마디로 외제적 보상을 주된 유인기제다. 외제적 보상이다. 자, 성과급 같은 거. 여기서만 외제적 보상이라는 거는 바로 금전적 보상 또는 경제적 보상만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신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된 것이 신공관리론이죠. 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돈만 주면 된다는 거죠. 신관리주의니까 경영이니까 민간 기업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 공공부문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관료들은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을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자, 요거하고 바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예, 신법 문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신공공 관리론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요, 돈보다는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내재적 봉사, 사회 봉사 활동을 강조. 요거는 내재적인 보상입니다. 외재적 보상이 아니고 내재적 보상, 어떤 보람을 느낀다든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게 동기 유발되는 것이지 NPM처럼 돈만 주면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죠. 15, 16번은 같이 보세요. 예, 공무원의 동기 유발 해가지고 전통적 행정이론, 행정국가 때는 보수나 편익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실무 보장을 제일 중요시했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특히 기업가 정신, 돈 같은 거, 규모를 요거 자주심이 나오죠. 정부 규모를 축소시키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사회봉사나 사회에 기여하는 욕구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이라 그래서 PSM이라고도 합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말하는 동기부여론, 사회봉사 활동 또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PSM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신공관리로는 금전만 중요시하는 거, 그 다음에 신공서비스로는 금전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봉사활동을 더 중요시킨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시면은요, 예, 이것도 꼭 가져가셔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신공관리로는 첫째 역기능을 교정한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신공관리로는 탈신공관리 포스트 NPM은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보완적 측면입니다. 보완이고 교정한 거였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대체 관계는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절하를 확대가 아니고 오히려 축소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예, 주로 또 보세요. 국어도 틀렸어요. 국어 구조적 통합을 해가지고 분절하, 자꾸 잘게 쪼개지는 걸 어떻게 하자? 없애겠다는 거죠.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말도 좀 틀렸죠. 예, 그리고 주로 여기서만 분절하의 축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책임운영기간 같은 것이 이렇게 자꾸 뭔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운영기간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하의 축소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운영기간의 사례고, 그 다음에 재집거나 재규제화를 축소가 아니고 확대한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겠다. 다시 좀 직권화시키고 다시 규제를 가함으로써 정부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게 포스트 NPM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재집권화와 재규제 확대,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요거 핵심 세 가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시죠. 체제론은 정태적 보수 이론이다. 자, 주로 개방체제 이론이라 할 수도 있겠죠. 예, 균형을 강조하니까 체제론은 균형을 강조합니다. 균형을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정태적이고 보수적이겠죠. 우리가 앞번에서 풀었던 그 공공선택이론이라는 것도 균형을 강조하죠. 자, 균형을 강조한다는 것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지. 변화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그건 맞아요. 개방체제는 균형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자, 여러분 정태적인 게 아니고 동태적입니다. 요거 제가 이 학생들 참 많이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태적 이론은 맞는 문장인데, 맞는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동태적 균형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정태적 이론이라는 것은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보수적 이론이라 해서 정태적 이론이고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체제가 균형을 잡으려면은 동태적이란 말은 끊임없이 움직여줘야만이 균형이 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줄타기 하시는 분이죠. 줄타기. 전통적으로 이렇게 줄타기 하시는 분이 쓰고, 그죠?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 줄에서 넘어지죠. 그 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다리로 딱 할 때.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움직여줘야만이 뭐가 됩니까? 외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동태적인 균형입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떨어지죠. 예, 그런 거. 요거 많은 질문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태적인 균형입니다. 균형, 정균. 그리고 동태적, 동균, 정의. 그죠? 예. 이론적으로는 정태적이다. 요거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가져가실 때는 꼭 암기를 하셔서 가져가셔라. 정의, 정균, 동균.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보시죠. 예, 요 지문은 뭐 아주 많이 빈출되는 지문이죠. 빈출된 지문이고 100% 가져야 되는 거고,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OX 지문은 앞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약간 까다로운 지문하고 이렇게 아주 극도로 빈출되는 지문들, 요거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뽑았으니까 계속 조금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평소에 조금씩 해놓으세요. 한꺼번에 많이 하려면 행자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행자학이요, 처음 보면은 아주 쉬워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자학 뭐 별거 없는데요, 그죠? 뭐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해도 됩니까? 라고 주로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요, 뒤로 갈수록 점점 가면서 이걸 어떻게 다 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공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호라는 건 상호작용 통행성이 아니고요. 이게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온 겁니까? 경제학에서 왔죠. 경제학에서는요, 개인들의 선호라는 거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봐요. 어떻게? 인간은 자기이익 추구적이다. 인간은 자기이익적 추구적이라고 이걸 전제를 해버려요. 전제.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선험적이다. 이것도 표현합니다. 누가 미리 경험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기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해요. 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 이전에 이미 인간은 자기이익 추구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가 사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전적. 그에 반해서
예, 그에 반해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역적 제도주의는 제도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내생적 선호라 그러죠. 하지만은 이 합리성대 신제도에서는 선호란 것은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사전적이다.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해서 외생적 선호. 바깥 해자를 씁니다. 외생. 바깥에서 이미 만들어졌다 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역적 제도주의는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내생적 선호라고 한다는 거죠. 내생적 선호. 이것도 아주 빈출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외생적이냐 내생적이냐 예 아주 중요 지문입니다.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20번인데요. 조직 배태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이렇게 뭔가 보다라는 비교 문장 나오면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정당성보다는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예, 이게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배태성 또는 동형화라고 하는데요. 조직이 배태성이다. 이건 또 동형화 비슷비슷해진다는 건데요. 왜 조직이 비슷비슷해지느냐? 또는 조직이 또는 비슷해진다. 그 비슷해지는 것처럼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생성되는 거,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 또는 새로운 조직이 다른 조직을 자꾸 닮아간다.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경제적 이익, 효율성 때문이 아니고 정당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덩어리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해설 한번 보시면은요. 경제 이익 추구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을 중시한다.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받아들인다. 또는 조직이 비슷비슷해진다는 건데요. 예컨대 이 사회적 요거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공기업 민영화라든가 있죠. 우리가 IMF 외환 위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든지 규제 완화한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NPM에서 배우실 때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민영화를 시킨다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떤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배웠는데 이 사역적 제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국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지를 해줬다. 지지를 해주고 그 정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면 국민들로부터도 자원 확보가 용이해지겠죠. 예, 정치적인 자원이든지 인적 물적 자원이든지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지 효율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왜 국민들이 지지하고 정당성을 보여주느냐? 동형화가 나옵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이렇게 민영화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그대로 따라 했더니만 국민들이 야 선진국을 따라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지해주고 그 정부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부여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됐다는 거야. 자, 약간 좀 다르죠. 우리가 NPM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나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 하지만은 이 사회적 제도에서는 효율성 추구는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으려고 효율성과는 관계없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금 이 부분, 이런 지문들이 중요 지문인데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OX 지문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총론을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20문제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머지 또 20문제,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